어떤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정권에 관계없이 관료 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사회적인 의제로 던지고 싶습니다. 정권이 변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 관료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상만 유지하는 정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사회의 미래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인 의제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에 있으면은 바쁘거든요. 정말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 많아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체감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잘리지 않으니까, 철밥통이니까, 무사 안일한 거 아니야? 복지부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본다면은 원래 그러고 싶은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폄훼하는 그런 시각까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너무 바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쓸데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고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공무원 110만 명이면은 한 109만 명은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한 10,000명 정도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10,000명조차도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결책은 저는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사회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예산 자료의 어떤 불필요한 작업이라든지 보고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관급 과장급, 국장급, 물론 중간관리자부터 관리자에 속하는 그런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 일반직 공무원이고 저는 실무에 더 가까운 직위라고 생각하는데 실무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내가 왜 소를 키워야 되느냐, 나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소 키우는 걸 취합하는 사람이야, 행정의 일반 원리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개념을 인용을 해드리면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프레질리스타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 것이죠. 프레질리스타라는 것은 가짜 전문가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회의만 좋아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어떤 것을 행동하지 않고 몸이 아플 때 자연 치유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약을 먹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프레질리스타가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 많은 힘, 또 많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직사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나의 사회적인 어젠다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분석이자 해결책입니다. 현업 부처들, 소위 말해서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들과 수없이 많은 업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은 심의를 거치면 바뀌게 되고 사정이 변경되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숫자들, 엑셀상에 있는 숫자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체계가 없어서 매번 엑셀을 수정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그 업무 연락이 개개인별로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설명 자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페이지 수를 적어서 이걸 고쳐달라, 이걸 고쳐달라, 여기는 보강해달라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처럼 실시간으로 공유할 체계만 있으면 그 공유하는 체계에 누군가가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하는 거에 따른 그 데이터들을 넣어주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업무 연락들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냥 하던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노가다식으로 달라붙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 스타일이 민간에 대비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 같은 것들 작성을 할 때 단어가 끊어지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간을 조정해서 단어를
줄의 끝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 같은 것들이 저도 제 몸에 배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 보고서 쓸 때는 거의 불문율처럼 지켜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한 줄이 넘어가게 될 때 신속하게를 조금 자간을 줄여서 하계까지 끝나게 하던가 아니면은 좀 느려서 그 다음 줄에 신속이 시작하게 되든가 이렇게 이제 자간 조정을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게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도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서를 쓸 때 자연스럽게 그 줄 끝에 단어를 맞추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맞추고 있다가 내가 왜 이걸 맞추고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편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뭐 인쇄물 같은 경우는 뭐 우스갯소리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것도 관행입니다. 사무관이 어떤 보고서를 보고할 때 과장선까지는 뭐 흑백으로 보고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장 이상을 보고할 때는 이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보고서로 보고하는 것이 어떤 미덕처럼 여겨지고 국장급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은 그냥 흑백으로 인쇄를 해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켜켜이 쌓인 관행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냥 체득하고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호치키스 행정은 기획, 조정, 총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는 업무를 취합을 해서 호치키스로 딱 찍어서 이제 본인의 보스에게 보고하는 그런 행정을 뜻합니다. 이런 행정도 사실은 정부같이 큰 조직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걸 취합해 가는 곳은 100군데도 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엮어서 모든 것을 다 호치키스로 찍어서 보고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치키스 행정이 정부에서 만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상급자들이 그렇게 간편하게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만함 때문입니다. 소를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소를 어디에서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지를 다이제스트해서 그냥 보고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호치키스를 찍는 자리에 있어야 승진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를 키우는 사람보다는 소를 몇 마리를 키우는지를 카운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승진이 잘 되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이든 또 보고받는 사람이든 호치키스 행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호치키스 행정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상후 하박 구조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후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박해집니다. 상당히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비효율적인 구조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보고만 받아도 되고 그냥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승진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편한 구조라는 것,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해서 무능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편해지는데 결국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급자, 높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자리로 갈수록 혹은 높은 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이 구조의 수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뀌지 않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책을 써서 우리 사회의 어젠다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주요한 계기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통계를 인용을 하면은 토바코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광고만 연 1.2조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언론에 나가는 광고만 이거는 카운팅이 된 것이고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대변인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사업비 뭐 구조, 인력 이런 것들은 카운팅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홍보에 사용하는 비용은 실제로는 1.2조 원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가 정말 필요해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에 TV를 켜보면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공공기관의 그런 이미지 광고들이 나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 부처나 공공기관 유튜브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본인들 기관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뭐 현장 행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회수가
50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직원들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홍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본인들의 기관장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홍보비를 써서 언론과의 어떤 그런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인 산물인 것이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르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포츠는 사실은 스포츠 토토에서 만든 기금으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한 일반 아마추어 스포츠, 국가대표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포츠는 물론이거니와 프로스포츠까지도 사실은 국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만 지원되는 연 예산만 1,000억 원 가까이에 이를 정도니까 국가의 지원이 스포츠 유지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쓰이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가 그럼 자생력을 가져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기업들도 이제는 스포츠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 스포츠가 맞고 있는 위기, 뭐 예를 들면 유소년 선수들이 이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고, 제대로 된 생활 스포츠의 토양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런 위기들은 스포츠 정책, 또 스포츠 예산의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구기 종목 중에 사실은 본선에 출전한 종목이 여자 핸드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축구, 뭐 농구, 배구 다 예선 탈락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스포츠의 토양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정부,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인,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들 다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스포츠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뭐 일부 종목에서 뭐 선과 악을 나눠서 굉장히 대립구도로 만들고, 그것이 언론과 국회를 통해 증폭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구도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세계도 우리 사회의 그 양극단화된 세계처럼 정말 극단화된 선악구도로 치환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구도로 치환이 돼서 조사,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의 카타르시스는 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나쁜 사람들을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재건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출판산업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정부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빠서 혹은 뭐 영상을 보느라 책을 안 본다, 이것은 사람들의 문제다, 즉 출판산업의 수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나 예산도 사실은 그런 시각에 기대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을 보면은 독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적게 잡아도 연 5천억이고 많게 잡으면 1조 원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정말 그냥 영상을 보느라 바빠서 쇼폼에 도파민이 너무 뿜뿜 나와서 안 보느냐가 아니라,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없고 나의 현실을 담아줄 수 있는,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양서를 우리 출판 산업에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 산업의 공급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설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예산도 독서 예산은 5천억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 출판 산업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판사라든지 서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는 500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판 산업의 공급자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양질의 출판물을 생산하려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출판 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밭만 탓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사회 또 정부가 모두가 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산업 지원 정책을 사실은 할 때는 큰 단위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한 출판사 한 사업체에 지원하는 액수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 이거 중간에 정말 필요 없는 곳에 흘러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의구심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계기 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고, 이 돈을 지원받으면 양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판사, 편집자, 작가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숫자와 큰 단위의 정책을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가 가장 끝 단위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급 측면의 이런 지원들, 정말 작은 지원인 것 같지만 이런 1,000만 원, 2천만 원의 지원으로도 우리 사회에 좋은 양서들이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철밥통이고 또 개개인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스템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우리 모두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정권에 관계없이 관료 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사회적인 의제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변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 관료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고 현상만 유지하는 정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사회의 미래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인 의제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공무원을 꿈꾸는, 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나만큼만 해라. 여기에 룰을 익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익혀야 되는 업무 스킬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선배만큼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주고, 저는 실패담을 썼지만 누군가는 성공담을 쓰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은 제가 10년간 경험한 공직사회에 대한 르포이자 에세이입니다. 왜 공직사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마치 정부 청사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 공기를 복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